남은 강의에는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습니다. 목요 팀이 꼭 와야 될 날은 오늘인데 뭐 어떤 사정인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 한 편을 먼저 보고 둘째 시간에 김약수 교수님이 와이로의 유래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올해 주로 이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 동영상 보는 것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전통 목조 건물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 요거를 오늘 들을 겁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한국 건축의 특성, 한국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배웠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한국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는 크게 7가지 나왔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기단, 그리고 초석, 기둥 밑에 있는 부분이죠. 다음 그 위로 기둥, 그리고 그 기둥과 같은 위치에 있는 벽체랑 창호, 그리고 그 위로 공포 바로 밑에 있는 창방과 평방, 그리고 공포, 지붕까지. 물론 이 안쪽에 그럼 천장까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살짝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안 배웠던 내용들을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단과 초석. 기단은 집안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를 두어가지고 습기나 해충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집안보다 높게 쌓아 올려가지고 건물이 위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일정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초석은 기둥 밑에서 기둥의 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지붕부터 공포, 기둥으로 내려오는 하중들을 다시 그 밑으로 기단을 통해 가지고 지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기단이죠. 그리고 이게 초석이 바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초석은 그냥 돌 그대로를 쓰는 막돌 초석과 돌을 다듬어서 쓰는 다대문돌 초석이 있습니다. 왜 보면 윗부분이 순천, 서남 사이에 있는 대우면, 배면, 즉 뒷면이라고 했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정면이라고 했죠. 같은 건데 정면은 이렇게 다대문돌을 쓰고 배면, 즉 뒷면은 막돌 초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돌 초석은 요 초석에다가 기둥을 갖다가 얹기 위해서 기둥을 돌에 맞추어서 다듬는 과정, 이걸 그랭이질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가공을 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딱 돌에 맞춰서 앉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랭이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받아가지고 공포를 통해 받아가지고 쭉 수직 하중을 내려서 초석, 그다음 기단, 그 밑에 집안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기둥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기둥이 바로 전체 건물에서 인면의 크기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인면은 옆에서 바라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한국 건축에서 대부분이 다 수평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기둥만 수직성이 강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둥의 중요성은 옛날 이집트 건축에서부터 열줄을 통해 가지고 또 중세로 내려오면서 이런 광
많이 쓰였다고 했지. 이런 것들이 현대까지 내려와서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등에도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둥을 갖다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물이 바로 그 종묘라고 했었죠. 자, 종묘는 우리 조선의 역대 왕들의 그 사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둥을 쭉 늘려가지고 이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의 조형 기법은, 자, 배열림, 미늘림, 이건 기둥 자체를, 배열림 같은 경우는 항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주신이 가장 크고 주각, 그러니까 주초가 가장 그 다음 작고 주두가 가장 작은 주신, 주각, 주두 이 형태로 그 넓어지는, 좁아지는 형태가 되겠고, 미늘림은 가장 밑에 있는 주각이 가장 크고 올라갈수록 작아진 형태. 이거 둘 다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원통형과 미늘림, 배열림을 보겠습니다. 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여러 개 기둥이 서 있을 경우에는 이 중간의 가운데가 가늘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고정하는 게 바로 미늘림과 배열림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절, 바로 구석사의 무량수전이겠죠. 이 무량수전의 배열림 기둥, 자, 오른쪽의 모습인데요. 이 배열림 기법은 기둥 아래 위를 같은 굵기로 했을 때 기둥 윗부분이 아래보다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고정해준다고 했고, 그리스의 엔타시스랑 같은 기법이라고 했죠. 자, 미늘림도 마찬가지로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밑에가 굵어집니다. 이 기둥의 기법은 기둥 자체를 갖다가 뭐 굵거나 기둥의 그 부분적으로 굵거나 얇게 하는 기법 말고, 기둥을 높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기둥을 약간 기울여서 조정을 하는 귀소승과 안솔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귀소승은 중앙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기둥이 높아져서 그 지붕 끄트머리 갖다가 지붕의 귀를 솟아보이게 한다는, 그래서 귀소승이죠. 안솔림은 이거 오금법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금법이라고도 하는데, 모서리 기둥이 건물 바깥쪽으로 기울어 보이기 때문에 얘를 안쪽으로 미리 기울인 것을 안솔림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도 하나 봤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에서도 착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청화곡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우석사 무량수전에는 인도적인 건축 양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건물의 특성상 커다란 지붕은 자칫 무너질 듯한 불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의 중앙을 볼록하게 하는 배열림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가운데 기둥의 높이가 가장 낮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양쪽 뒷부분의 기둥이 솟았다고 하여 비솟음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넓을 경우 초마가 터져 보이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마선을 살짝 들어올려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자, 기둥까지 봤고요. 기둥과 함께 같은 위치에 있는 요 벽체랑 창호. 근데 정면은 대부분이 다 창호로 박혀있기 때문에 벽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벽체는 배면, 즉 뒷면이나 옆면에 보입니다.
모양새도 마찬가지 이렇게 옆면에 벽체가 보인다고 했죠. 자, 풀었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둥의 하중을 받아서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며 집안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해서 기둥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자, 기단, 초석, 기둥, 지붕 무엇일까? 이거는 좀 쉬운 문제지. 기둥의 하중을 받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킨다. 기둥 밑에 있다는 얘기죠. 기단과 초석이 되겠지. 그런데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뭐 기단, 초석 둘 다 할 수 있겠지만 기둥의 부패, 기둥 뿌리를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은 바로 초석이 되겠죠. 기둥 바로 밑에 붙어있는. 자, 다음 문제. 다음 기둥에 적용된 기법 중 틀린 것은? 자, 1번 귀소습니다. 중앙의 기둥으로부터 모서리 기둥 방향으로 갈수록 기둥의 높이를 약간씩 높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높게 해서 지붕을 들어올린 지붕 끄트머리가 지붕의 귀가 솟아있는 모양이 되는 게 바로 귀소습이라고 했죠. 두 번째, 미늘림이다. 기둥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기둥의 기둥을 약간씩 크게 해서 착시 교정과 안정감을 준 기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미늘림은 주각이 제일 크고 기둥의 발이 주심이 그 다음 주두가 제일 작았습니다. 세 번째, 배을림이다. 평행한 수직선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기둥 중앙부의 지름을 상하부의 지름보다 약간 크게 하는 방법이다. 맞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중앙부의 지름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가장 밑에 주하, 그 다음 가장 위에 주두, 순서가 되겠죠. 4번 오금법이란, 자, 오금법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안쏠림과 같은 말입니다. 오금법이란 모서리 기둥이 건물 안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모서리 기둥을 미리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미리 안쪽으로 기울여야 더 안정적이겠죠. 반대로 얘기했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창방과 편방. 창방은 기둥 머리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수평부재. 편방은 그 창방 위에 덧대어진 수평부재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쓰는데, 창방은 모든 한옥이 다 있습니다. 다만 편방은 한옥 중에서 다포식에만 존재합니다. 자, 칼라의 그림을 보면 지금 밝은 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이 바로 창방이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이 부분이 평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위에 공포가 있죠. 공포. 바로 이 부분이 공포지. 공포는 기둥 위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위가 지붕인데 지붕의 하중을 밑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것을 주심포라고 합니다. 혹은 주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은 기둥 위가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무게를 갖다가 지탱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창방 위에다가 한 개를 더 대어줍니다. 이걸 평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주심포는 창방 위에 기둥 위 공포가 있는 것, 바로 이 공포라고 했죠. 다포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데 무게를 더 했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평방이라는 부재를 하나 더 대어줍니다. 평방은 다포식에만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포증을 기둥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한국 건축에서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공포가 몇 개 기둥 위에만 있냐 아니면 기둥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심포, 다포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그 궁궐 경복궁의 공포입니다. 파란 하늘, 그 다음 공포를 통해서 청화선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고 있죠. 바로 공포가 이 부분이죠. 얘는 주심포일까 다포일까? 기둥은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인데 기둥 사이에도 지금 공포가 있지. 바로 다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심포, 다포, 그 다음 또 하나 입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포 형식인데, 자, 조금 전에 봤던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 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없고 기둥 위에만 존재하는 게 주심포 혹은 주포라고 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고 평방을 통해서 더 무게를 갖다가 받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다포라고 했죠. 자, 정리하자면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치했다? 바로 주심포가 되고, 그래서 상부와 중을 공포가 직접 전달해줍니다. 기둥에다. 얘는 공포가 적기 때문에 더 간결하고 단순하고 직선적인 느낌이 듭니다. 조금 후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공포는, 주심포는 연등천장을 씁니다. 삿갓천장이라고 하는데 천장을 배울 때 배워보겠습니다. 이 주심포는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사진, 영주 기섭사의 무량수전 혹은 강진에 있는 무의사 대웅전, 밀양 영남루 등등에 쓰였습니다. 통일신라 사용이 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고려 중반기 때부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포.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고 평방 위에다가, 주심포랑은 다르게 공포를 사이사이에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더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곡선적인 느낌입니다. 만약에 주심포가 남성역이라면 다포식은 여성적인 우아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심포에서는 연금천장, 삿갓천장으로도 부르는 천장을 썼다면 다포에서는 우물천장을 사용합니다. 안동 봉정사에 있는 대웅전,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 서울 남대문 등등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 때 많이 사용됐던 게 주심포식이라면, 다포는 고려 후기 때 원나라에서 들여옵니다. 자, 공포의 세 가지 형식 중에 마지막으로 입궁. 얘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했죠. 주심포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공포가 있지 기둥 사이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주심포식을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자, 주간 공포가 없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가 없다는 얘기죠. 평방도 당연히 없겠죠. 주심포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금의 구조. 자, 입궁이라 하면 지금 바로 그 이 부분이 입궁인데, 이건 이입궁이라는 겁니다. 밑에가 초입궁, 위에가 이입궁이라는 건데, 입궁, 날개 입자를 써가지고 새 날개와 같은 모양이다 해서 입궁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는 동묘, 뭐 명륜당 이런 데 쓰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모양이죠. 자, 경복궁의 경회로도 마찬가지 이 공이 써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강릉의 오죽헌인데 여기도 이 공이 쓰였습니다. 이 공이지, 이 부분. 자, 공포 정리하겠습니다. 주심포, 답보, 이공. 주심포, 기둥 위에만 공포를 배치했다. 답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런 데에도 공포를 배치하고, 그리고 창방 위에 평방을 하나 배치해서 하중을 더 합리적으로 분배했다. 이공, 조선 독자적인 개발을 했고 주심포를 난사시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먼저 기단. 기단은 영역을 구분하는 상징성. 그렇죠. 이거는 기반에서 건물을 띄어서 더 높게 만들어가지고 영역을 구분하고 또 상징성을 부여한다고 했죠. 두 번째, 단청.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보죠. 세 번째, 기둥은 지붕의 하중을 공포를 통해 초석에 전달하며 인면의 크기를 형성하는 요소이다. 맞죠? 4번, 그랭이 질이다.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는 기법으로 주초, 기둥의 밑 부분과 밑둥이, 초석을 얘기하는 거지. 얘를 밀착시켜야 되므로 그랭이질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세우는 것, 이걸 그랭이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그러면 당연히 2번이겠네? 2번, 단청은 건축의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니 해도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청은 뭐냐면 한옥을 뭐 공포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칠하는 거야. 또 궁궐이라든지 사찰 같은 데 많이 있는데 뭐 초록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걸 칠합니다. 이걸 단청이라고 그래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우리나라 건축 한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면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자, 기둥에 적용되는 의장적 기법이 아닌 것, 우리가 배운 것들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베어린과 미늘리. 기둥을 이렇게 항아리 형식으로 혹은 이렇게 밑에가 가장 굵게 하는 게 바로 베어린과 미늘림이지. 귀소승, 천마가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여기를 높게 하고 가운데를 짧게 한, 이게 바로 귀소승이죠. 지붕에 귀퉁이가 솟아있다. 안솔림, 오금법,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인 것, 이걸 안솔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둥의 관계등에 맞습니다. 다만 조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는 지붕에 관한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창방과 평방의 기술을 준 틀린 것. 자, 기둥머리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부재, 창방이라고 한다. 맞죠? 2번, 평방. 창방보다 큰 부재로 주심포식 건물에만 있다? 여기서 틀렸지. 답포식에만 있죠. 3번, 창방은 직사각형 단면의 부재이며 주심포, 답포 모두 사용한다. 그렇죠. 답포식도 창방 위에다가 평방을 두니까. 4번, 창방 위에 덧대어진 수평 부재로 공포를 통해 내려오는 지붕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은 평방이 한다. 창방 위에 있는 것 평방이죠. 바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답포식에만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지붕과 천장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세월 동안 대륙에서 동력할 없는 땅으로 삶을 이어온 후 이 땅에 뼈를 묻고 흙으로 돌아간 수천 년. 그 많은 세월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던 집. 그 집은 저 살아 움직이는 산줄기 자락마다 삶이 약동하는 마을 속에 자리하고 있다. 눈 내리고 바람 불고 꽃 피워지는 이 땅에 지어진 집, 우리들의 집 하입니다. 초분이 지나고 기온이 떨어지면 나무는 성장을 서서히 멈추면서 물기가 줄어든다. 초분과 춘분 사이에 베어서 제재를 하는 나무가 쓸모있다. 한옥의 목재로는 소나무를 제일로 치고 그 중에서도 춘향목을 제일로 쳐 궁궐 건축에는 춘향목을 많이 썼다. 춘분이 지나면 나무에 물기가 올라 건조하는 기간에 자주 표집을 부리며 뒤틀리거나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벌목은 대부분 겨울철에 하게 되는데 나무는 아무 때나 베어서는 쓰지 못한다. 나무를 마련한 뒤에는 집을 앉힐 자리를 고르게 한 다음 집을 어느 방향으로 앉힐 것인지 좌향을 보게 된다. 사찰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네, 어른들하고 최대한 자양이나 이런 것 중에 논란이 없도록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임수는 자양 중에는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대웅전 자양이냐, 국사전 자양이냐, 통합양각 자양이냐, 세 가지. 여기 지금 자양이라는 게 세 번이에요. 저기 주 법당을 지을 때 봐지는 거지. 요 터 전체가 중경에 따라서 해석된 땅이거든요. 그렇지, 법당. 그러니까 국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부위, 그거는 여기서 갖기 어렵죠. 이 전체 국 자체가 중경에서부터 충분한 혈을 받아서 내려왔으니까 기존 건물하고 관계하고 두 가지 문제가 대합이 돼야 될 거라고. 기존의 건물 속에서 좌향을 잡을 때는 기존 건물과 배치되지 않는 쪽으로 좌향을 잡으나 새로이 집을 지을 때는 좌향에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 조화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 자양을 잡는 무슨 뭐 거창하게 풍술지리설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앞에 쳐다보면 아침에 자고나서 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앞에 좀 물이 철철 흐르는가, 젖이 좀 받친 건 좀 든든하게 힘있게 받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옛날 사람들 그저 움막집 지을 때도 그런 상식은 통했으리라고 봐요. 에? 우선 집 짓고 사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에? 책 들여다보고 연구해가지고 뭐 이게 과학적이고 그런 거라고는 그렇다 그러고. 집주인이 좌향을 잡은 뒤 목수들의 일이 시작된다. 전체 집을 앉힐 좌향이 결정되면 보편수는 마당에 수평골 기준틀을 설치한다. 마당이 평평한가 기울었는가를 측정하는 이 기준틀은 말뚝 3개로 삼각형으로 박아서 실을 메어서 한쪽에서 봐서 실 3가닥이 일직선에 보이면 수평이 맞는다.
거부한다. 옛 목수들은 우선 큼직한 삼각형을 만들어 90도 각을 찾아내곤 했는데 이렇게 주 부축선을 치는 일을 청명 본다고 한다. 시골집을 지을 때는 청명 보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동리 노인들은 띠상무늬로 짠 문짝을 이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잘 짠 문짝은 그 모서리가 정확히 90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청명 보는 날은 동네가 시끄럽게 마련이고 그래서 더욱 신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 부축선을 설치한 뒤 청명을 보고 나면 주추 놓을 자리를 먹점으로 표시해둔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를 장척이라 해서 목수들이 임의로 만들어 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는 자다. 어떤 목수들은 이 장척이 부러지면 아예 이 집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손을 떼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이 장척은 중요시 여기기도 한다. 목조건축은 필요에 따라 기둥과 기둥 사이, 즉 간사이를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하면 수월한데 통상 간살이 다 틀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보편수는 어김없이 목점을 찍어 나간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은 도편수 주도하에 정밀하게 한다. 주추가 잘못 놓이면 나중에 모든 치수의 계산이 틀려지고 목재의 치목이 틀려져 집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주춧돌을 놓을 자리가 정해지면 이제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는 생땅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생땅이 나오면 그 구덩이에 석비례를 넣는다. 석비례는 부석돌이 섞인 흙으로 편마음이 풍화된 것이다. 이 석비례를 구덩이에 넣고 물을 부어 긴 장대로 회회 내저으며 물장구를 치고는 한참을 내버려 두면 모래와 흙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몇 차례를 되풀이하면 아주 치밀하게 퇴적되어 빈틈이 없어진다. 이것을 입사기초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지금도 삼국시대 집터나 통일신라 이후에 무수한 석탑기초에서 볼 수 있는 기초로 주저앉지 않고 빈틈이 없어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물기를 빨아올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잎사귀초 외에도 잡석을 밑에 넣어 달고질하여 바닥을 다지고 또 삼화토를 넣어서 기초로 다지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잠깐 삼화토를 알아본다. 삼화토라는 가공 혼합물은 우선 석비례와 모래, 강회를 1:1:1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데 먼저 강회를 풀어야 한다. 구워진 강회는 덩어리 모양이다. 이 덩어리를 가루로 내려면 부셔서는 안 되고 물을 부어야 한다. 물을 부으면 힘이 나면서 차츰차츰 가루가 된다. 이 가루가 된 강회에다 석비례와 모래를 넣어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이리저리 뒤집어야 한다. 이렇게 섞은 혼합물은 방아찌듯 지으면 삼화토가 되는데 이를 회방아를 짓는다고 한다. 이것이 굳으면 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마치 돌과 같아서 깨뜨릴 때는 정을 사용해야 할 만큼 단단하다. 고구려 고분의 회벽도 이런 종류로서 천수백 년 동안 습기 찬 지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견고도가 가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밑에 잎사귀초를 한 후 위에다 다시 삼화토를 얹으면 다시 다져야 한다. 이런 삼화토를 집의 기초에 사용하게 되면
자유에 기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기초가 완료됐으면 주춧돌을 놓을 차례가 된다. 주춧돌을 놓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춧돌의 머리가 수평선에 따라 일정한 높이로 가지런하게 놓는 방식과 수평 기준선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높고 낮게 불규칙하게 놓는 덤벙주초의 두 가지가 있다. 덤벙주초는 기둥 높이가 제각기 다르므로 도편수는 아주 명심해야지 자칫 차질이 생기면 제목을 못 쓰게 된다. 주춧돌은 반듯하게 다듬은 것이 있는가 하면 사내에서 큼직하게 떠온 것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고급은 다듬은 둥근 주초이고 그 다음 네모진 주초이며 일반 민간에서 많이 쓴 자연석은 그 다음으로 쳤으며 가장 보편적인 주춧돌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목재가 집 짓는 중심 차재가 된다. 얼마만큼 좋은 목재를 썼느냐에 따라 좋은 집이 가능되기도 한다. 주추의 기둥을 세울 때쯤이면 목수일가에서는 벌써 많은 제목들이 다듬어져 있거나 다듬고 있는 중이다. 석가래 하나만 해도 손이 여러 번 간다. 몇 번을 다듬어야 제 모양이 나온다. 일하는 틈틈이 연장도 갈아야 하고 먹금 놓기 전에 미리 일부 다듬기도 한다. 일터에 제목이 들어오면 보편수는 나무를 이리저리 골라낸다. 기둥감, 보리감, 대들보감하면서 쓸만한 나무를 고른 뒤에 나무의 토실토실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이 있으면 이 껍질 속에 벌레가 들어가기 쉽고 나무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치목을 할 때나 나무를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모두 발가벗겨 놓는다. 벌레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껍질을 벗긴 나무들은 곧 치목에 들어간다. 지금 이 석가래를 말이죠. 이 깎는 과정에서 좀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 이 먹을 놓고서 그 선 따라서 이제 잡으다가 이제 이 깎기 위해서 지금 선을 이렇게 먹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래 위에 다 치고 나서 그 군대에다가 이제 이 자우리를 하면 뭐 반듯하게 그냥 다 나가는 거죠. 치목을 하는 곳에는 임시로 고치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바깥일을 멈추고 다음에 쓸 나무를 다듬거나 만들게 된다. 석가래를 깎는 목수, 기둥을 깎는 목수, 수장감을 켜는 목수들로 덥쓰는 소리, 대패 소리, 자귀 소리가 일어나면서도 장난이 많다. 원기둥도 4모, 8모, 16모, 32모로 바꿔가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특히 치목장에 이 자귀질꾼을 배깎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배에 용골 깎듯이 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자귀질만 하는 목수가 따로 있다. 소리가 이 시골에서 이 다림질하는 그 소리가 장단이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울리는 속도와 거기를 다 조정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보다 둘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석가래는 이 자귀질을 거친 다음 석가래 깎는 목수가 깎는다.
특히 처마의 밖에서 보이는 부분 석가래는 매끈하게 깎아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석가래를 깎고 있을 동안 밖에서는 기둥 세울 준비를 합니다. 주초도 붙고 기둥 지목이 끝나면 기둥 세우는 일이 집 짓는 데 처음 시작되는 일이다. 목독꾼들이 기둥을 메고 옮기는 일도 웬만큼 큰 집이면 기둥이 굵고 단단한 일목이다. 지목한 지 오래되면 매끈한 기둥 몸뚱이에 곰팡이 같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퍼렇게 되어 벌상사납게 된다.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부터 깎아낸다. 우리 한옥에서는 기둥을 보면 통상 가정집에서 쓰는 네모기둥과 궁궐이나 사찰, 큰 살림집에서 쓰는 원기둥이 있다. 멋을 내는 목수나 안목이 있는 목수는 모기둥을 쓸 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게 다듬는다. 이런 것을 미늘림 기둥이라고 한다. 또 둥근 기둥을 쓸 때는 위와 아래가 가늘고 가운데 배가 부른 배흘림 기둥을 만들어 쓴다. 이런 흘림을 기둥에다 사용한 것은 굵은 기둥을 그냥 쓰게 되면 위쪽이 넓어 무거워 보이게 되는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흘림을 두고 깎는 것이다. 이런 기법들은 삼국시대로부터 이미 써온 것을 알 수 있다. 살림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기둥도 그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집에 네 기둥에 서는 기둥을 귀기둥이라 해서 튼튼하고 잘생긴 놈을 쓰며 기본의 기둥 평주보다 긴 기둥을 높을 꽃자 기둥주자를 써서 고주라고 하며 집의 안쪽에 벽선들이 꽂히는 것, 수장들이 꽂히는 기둥을 진주라고 한다. 기둥은 그만큼 기본이 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기둥은 특히 좋은 나무를 쓰게 되는데 우리 한옥에서는 춘향목을 제일 놓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수종이 자라고 있는 춘향목이 자생하는 봉화군, 서천면, 남해령리 이 일대가 전부 춘향목이 자생하는 곳입니다. 춘향목은 소나무와 해성과 자연 교잡종으로서 이 수피를 보면 이 거북이 등같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일반 소나무는 흑색을 띠고 이 춘향목은 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춘향목이라고 호칭하고 강원도 남부 지방에서는 강송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소나무, 그러니까 육수 문제 발이 저렇게 굵고 큰 성장력이 조금 빠르죠. 그리고 또 이제 춘향목은 저기 발이 좀 고우면서도 나무가 좀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춘향목과 육성과 비례하게 되면 물론 값이 차이도 있겠지만은 춘향목이 올해는 더 수명이 더 길죠. 네, 이 기둥이 바로 춘향목입니다. 보다시피 이 송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빨간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죠. 순전히 저 송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붉은 기가 붉은 색깔이 많이 띄어 있고요. 바로 이쪽에 있는 육송은 발이 거칠고 그 송진기가 적기 때문에 이 하얀 그런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를 이 집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기둥을 깨끗이 다듬은 다음 주초 위에 올려 세워 1차적으로 기둥과 주초가 빈틈이 없도록 밀착되게 해야 한다. 아니,
주초를 아무리 잘 다듬었다 해도 기울거나 울퉁불퉁하게 마련이다. 이런 바닥의 기둥을 기울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랭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는데, 그랭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어느 쪽에서 봐도 수직으로 서게끔 해놔야 합니다. 수직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것을 다림본다고 한다. 다림에는 정식 다림과 약식 다림이 있는데, 정식 다림은 기둥머리의 4회에 추 4개를 내려서 보는 것이고, 약식은 추 1개를 내려서 수직을 보는 것이다. 기둥이 수직으로 곧게 선 것이 확인되면 그랭이를 뜨게 된다. 이 그랭이를 뜨기 위해서 그랭이 칼을 만들고, 이 집에서 필요한 기둥의 길이를 표시해둔 기준점에서 시작해 그랭이를 뜬다. 그랭이를 뜬 아래 부분은 잘라버리게 된다. 아무리 바닥이 편편하더라도 그랭이를 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한옥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연석을 주초로 쓰기 때문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기둥 아래 부분을 자연석 모양대로 파내야 한다. 이것이 잘 발달된 것이 우리 한옥이며, 그랭이가 절묘하게 잘 된 것으로는 범어사의 일주문을 들 수가 있다. 바위기둥 위에 큰 다포집이 수백 년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찰이나 큰 건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약간 이만 올라가지 됐다. 저기 연결하는 거 맞으면 된대요. 그랭이가 꺼진 기둥을 다시 눕혀서 끌로 그 먹선 그대로 파내야 한다. 기둥마다 전부 세워서 그랭이를 뜨게 된다. 한쪽에서 그랭이를 파내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기둥을 세워서 다림 보고 그랭이를 뜨게 된다. 기둥머리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 결부되고 얹히곤 하는데,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짤 수 있도록 기둥머리를 4번으로 풀어놓았다. 이것을 사괴라고 한다. 사괴에 먼저 보아줄을 박는다. 보아지는 기둥이 얹히는 나무를 보다 안전하고 넓게 받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단순하게 나무를 깎아 쓰는 것도 있지만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도 있다. 이제 비로소 첫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상냥과 같이 중요시 여긴다. 기둥에는 중심선이 표시가 돼 있고, 주초에도 표시가 돼 있어 그 선과 선을 꼭 맞게 맞추면 기둥이 정확히 서는 것이다. 기둥을 하나씩 세워나가면서 제일 먼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이 꽂히게 된다. 두 기둥 사이에 건너지는 큰 제목이 창방인데, 기둥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창방은 기둥과 연결될 때 나비장 형식으로 되어 위에서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도록 돼 있어 기둥을 꼭 잡고 있다. 나무가 마르지 않았기에 꽉 조이게 끼운다.
부재 중에서 결합되는 부분의 모서리를 깎는데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쉽게 끼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둥머리는 열십자로 사괴를 터서 제목을 짜 놓을 수 있도록 목을 파놓았다. 이 사괴에서의 짜임이 시원치 못하면 집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작업은 정교하게 진행하고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서 짜인 제목들이 밀착되도록 돼 있다. 기둥을 세고 나가면서 창방을 끼우면 목수들은 벌써 그 위로 걸어다녀도 괜찮을 만큼 편안하다. 기둥 가운데서도 유독 모서리에 세우는 기둥은 다른 기둥들보다 조금 길이가 길다. 이것을 귀소슴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우리 한국의 특색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이 집의 경우 평주를 재어보면 3m였으며 모서리에 귀기둥을 재어보면 3m 5cm가 나온다. 귀기둥이 5cm만큼 높게 만들어져 있다. 만약 귀소슴이 없이 수평으로 기둥을 쓰게 되면 처마 부분이 처져 보이는 게 우리 한옥이다. 귀소슴은 결과적으로 처마의 곡선을 부드럽게 휘어오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귀기둥은 기둥머리를 안쪽으로 기울여 놓는다. 다른 기둥들은 수직으로 곧게 세워놓지만 귀기둥만이 안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은 그 위에 추면을 얹었을 때 집이 밖으로 벌어져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옛날부터 이런 기법이 있어왔다. 이를 오분법이라 한다. 이것은 고도한 기술과 치밀한 계산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기법이다. 작은 살림집에서는 이런 기법을 안 쓰는 경우도 있으나 큰 집일 경우는 안 쓰게 되면 집이 이상하게 되고 만다. 비가 오면 기둥 위를 덮어두었다가 그치면 또 일이 시작된다. 기둥 몸통에는 비가 맞아도 괜찮으나 기둥 머리는 비를 맞히지 않는다. 기둥이 다 세워지고 나면 기둥 위에서 일하기 좋도록 비계목을 설치해야 한다. 비계목이 있어야 각종 부분에 나무를 결합시키고 목수들이 작업하기에 수월해진다. 이 비계목을 잘못 설치하면 쓰러지거나 무너져 내려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한다. 바닥에는 나무판을 깔아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방을 끼운 후 주두를 기둥머리에 올려놓는다. 주두는 기둥줄자에 머리둘을 써서 기둥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에는 장여와 평방, 들보의 머리가 걸리는 부분으로 기둥 위에서 여러 가지가 열십자로 결부되는 역할을 한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었지만 막상 결합시켜보면 지수가 틀려 다시 고치기도 한다. 들보를 올리기 전에 주도 작업이 끝나야 한다. 그래야 들보를 주도 위에 올릴 수 있다. 한편에서는 주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 들보를 올릴 준비가 밑에서 한창이다. 들보는 한옥에서 가장 무거운 부재 중의 하나다. 이것을 기둥에 올리기 위해서는 물레라는 기구를 쓴다. 평소에는 해체해서 뭉쳐놓았다가 들보 작업이 있을 때 다시 결합해서 쓰게 되는데 결합하는데도 복잡하다. 물레는 하나하나의 조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지대 2개를 엇갈리게 묶어서 기중기처럼 올리게 된다.
목조가 조립되면 들보를 올리는 지점까지 목도를 해서 옮겨야 합니다. 그 무게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또 가장 긴 부재이기 때문에 운반하기에도 힘이 든다. 들보는 지붕의 무게를 받기 때문에 가장 굵고 튼튼한 나무를 쓰게 된다. 물레를 돌리면 천천히 들보가 올라가게 된다. 들보를 올리는 작업에는 전 목수가 동원되어 3명은 물레를 돌리고 1명은 물레 뒤에서 앞줄을 잡아당겨야 하고 4명은 위에서 올라오는 들보를 주두 위에 잡아 올린다. 재밌네요, 그죠? 우리가 요즘 뭐 한옥에 사는 분 많지 않은데 이 한옥이 많은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짓고 있는 모습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던 그 한옥의 여러 부재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잘 기억해놨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걸 뭐라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하는지. 기둥도 네모 기둥, 뭐 동원 기둥,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동원 기둥도 이제 아까 봤듯이 원기둥, 여기가 똑같은 원기둥,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뭐라 그랬죠? 민흘림 가운데가 볼록하고 위쪽이 조금 더 좀 가늘고 아래쪽은 덜 가는 가운데가 가장 볼록한 요 기둥이 배흘림. 이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집 다 지을 때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도저히 수락을 안 합니다. 11시부터 본강의 시작할 테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